자, 지금 합계 출산율. 우리는 이게 그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에서 늘상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미 서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산율이라는 게 다는 아시겠지만 소수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일단 전제를 좀 깔고 가면 내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을 해. 그러면 내가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는 두 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은 막 3남매, 4남매, 우리 엄마보다 더 윗세대는 10남매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인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 전두환 정권 이런 데가 잘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나중에 하나만 하나 낳자. 낳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두 명 낳은 사람도 아니고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영점. 두 사람 만났는데 한 명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0.78%라는 거잖아요.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그 20몇만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대로 가면 2045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깨지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 더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완전히 역배열이 되니까 굉장히 나쁜 상황이죠. 자, 출산 관련한 그래프 한번 볼게요. 저 그래프가 지금 한번 보세요. 2012년부터 22년까지 쭉. 이거는 보수 진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진보 정권이 5년 동안 애 낳는 정책을 해. 그러면 보수 정권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그 정책을 계속 이어가면서 뭔가 괜찮아. 국가가 키워줄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OECD 평균이 1.59명인데 한국은 저것도 지금 밑에 틀린 거예요. 2022년에 0.78이었던 거. 그러니까 22년에 0.84였던 거. 떨어졌다는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 10년새 반토막 신생아 울음소리 24만 명 나왔답니다. 작년에 24만 명.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졸업생들이 한 70, 80만 명 됐고 우리 몇 년 선배들이 100만 명씩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력고사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수능 같은 몇십만 명이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지금 24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 해에 태어난 게 24만 명이면 대개 남자 아이는 12만 명일 거 아니에요. 군대 갈 숫자가 저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간다고 쳐도. 결국 이게 국가 경쟁력인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등이 켜진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애 낳아서 잘 키우고 얘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뭔가 믿음이 있어야지 애를 낳고 살죠. 조금만 디테일 좀 보고요. 예. 그 이야기 이따 하게 해드릴게. 그 다음에 첫째 출산 연령이 2년 사이에 0.3%가 올라갔어요. 첫째를 출산하는 연령이. 연령이. 옛날에도 보통 20대 중반이면 첫째 낳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 20대 초반에. 저는 20대 초반에 낳았습니다. 오. 근데 드문 케이스였죠, 아주. 그리고 고령 산모 비중이 지금 1년 새에 0.7% 올라갔습니다. 고령 산모의 비중이. 이제 보통 30살 넘어가면은 뭐 고령이라 그래갖고 30대 중반 후반 가면 기형아 검사까지 받죠. 그렇죠. 되게. 예.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 0.78%는 제한급 수치입니다. 국가 소멸각. 근데 또 한국에서는 또 골 때리는 게 그러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외국인 노동자라도. 또 그건 또 혐오예요. 배타적이죠. 자기가 가서 3D 업종에서 일 안 할 거면서 외국인 들어오면 일자리 뺏긴다고 난리치는 게 이직이에요. 대한민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지를 잘해가지고 일을 더 낳게 하는 건 앞으로 한참 걸릴 거고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거 혐오를 조장하잖아요. 외국인 혐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1 아래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국 사회에 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양극화 해소할 생각이 없죠. 그때 윤석열이 그 올해 예산 짤 때 작년에 어린이집 예산 삭감 소식에 그때 학부모들이 엄청 난리를 쳤던 기억들 나시죠? 윤석열 말로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어. 근데 어린이집 예산,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 19%. 그때 윤석열이 그랬다고요.
저는 저 기사 보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2019년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모든 어린이집에 싱싱한 과일 먹는 게 어렸을 때 꿈이었다고 하면서 과일을 일주일에 2번씩인가 배송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가 정책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라면 정말 늦게나마 저도 어떻게든지 한번 나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근데 윤석열이 아까 말한 서울의 소리 그것처럼 용산으로 들으지 않고 서울대병원으로 뭐 해가지고 가슴 두근거렸던 바로 그 행사가 이제 어린이 병원 방문 행사였거든요. 이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면서 저번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기억들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보육의 민영화 얘기가 나왔었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면서 다둥이 부모한테 남녀 공용 앞치마를 선물하는. 왜요? 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은 깎고. 여기가 윤석열이 뭐라고 했느냐.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의사 잘못이 아니라 전 정부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확실하게. 그냥 전 정부 탓하러 간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 새로운 지금 저 내용을 헤드라인에는 얻고. 그런 말이 없죠. 정부 정책 네. 잘못이라고. 윤석열이 한 디테일한 단어에는 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골 때리는 게 이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요. 작년에 작년에 그 정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의사하고 문재인 정부 때 의사 숫자 늘리는 예. 거, 정원 늘리는 거에 국민의힘 불구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난리 쳤죠. 의사 수 그죠? 늘리는 거 반대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얘가 입학을 할 때부터 과를 정해놓고 받으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얘네들 다 뭐 돈 버는 뭐 무슨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 그 티어를 만들면 돼. 소아과 갈, 무슨 흉부외과 갈 티어를 만들면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들 기득권 때문에 의대 정원수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전 정부 탓이라고? 이거 반대한 세력이 지금 기득권 세력이라고 최대집 기억 안 납니까? 그리고 그래서 대형 병원에 소아과 응급이 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하는데 의사 의사가 확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 말만 이 사람 말만. 그리고 의사들이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고등학교 동창들. 지방에서 의사하다가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도권에 막 몰리잖아요. 그래서 지방 의사들 또 뭐 공공의료 개념으로 하자고 해도 반대. 다 반대.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그 의대 정원 네. 늘리는 뭘 해야 했다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찍었던 애들이 또 저 새끼들 또 속았다고 그러면서 또 아유. 상황이 이렇고요. 출산율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문제라고 보면 안 돼요. 출산율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도 출산율 많이 나오는데 한참 절수생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각종 지원책을 통해서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었는데 부모 가족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독촉이나 권유를 받으면 어떻디 하니까 더 하기 싫어졌다. 생각이 변화가 없다. 빨리 해야겠다. 더 하기 싫어졌자가 26.6. 그런 말 들으나 마나 61.0. 빨리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10.3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이제 저도 그런 농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뭐 이윤정 왜 결혼 안 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게 의미 없다는 거죠.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뭐 결혼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겠어요? 아니 뭐 누군들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결혼의 어떤 그런 꿈을 꿨을 때는 당장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 집에 대한 문제, 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또 만약에 결혼한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기를 낳으면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교육에 대한 양극화 이런 것도 심해지고 내가 약간 지금은 없지만 내 자식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든다? 지금은 그 자체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구조적으로 아주 복합적인 정책들이 네, 다 그렇죠.
됐을 때 이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가 아주 저출산 국가였다가 요새 회복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이 돌봄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다문화 유색 인종들끼리의 그 통합 뭐 이런 걸 극복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 나경원 위원장 생각나죠?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이 잘랐죠. 그 외에 대책으로 헝가리 거 들여다가 우리 보조금 주자, 우리 주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난리 핀 거 아닙니까? 4천만 원 주고 3명까지 나오면 다 그 전액 감면해. 감면해 주자. 맞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저출생 예산으로 뿌려놓은 돈을 한 명당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7천만 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예. 이런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가서 얼레벌레 하고는 결국에는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부자 감세하고 세금도 이번에 우리가 데이터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월급쟁이들 소득세가 30% 가까이 올랐어요. 사실 알고 보면 결국엔 그러니 쓸 돈이 없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폭탄 같은 게 막 걸리면 쓸 돈이 없는데 난 그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사교육 같은 것도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교육에 들어간 돈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결국 큰 문체로 보면 양극화 때문에 이런 게 있어. 진짜 보수는 어떤 보수냐면 워렌 버핏 같은 보수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내 돈을 벌어주는 일반 국민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기득권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거든요. 여러분들 복지국가 하면 너무 흔히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캐나다라든지 북유럽 같은 데 가면 복지국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데요?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저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국가에 집이 나오는데 저축을 왜 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국민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삶의 만족도 조사도 한국이 꼴찌 가깝고 자살률 세계 꼴찌고 노인 빈곤율 꼴찌, 노인 자살률 꼴찌 이렇게 안 좋은 걸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주가 조작으로 재산이 70억인 것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대통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애를 안아보긴 하는데 뭐가 구조적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양극화 해소라는 게 그 모든 게 다 돈과 연관돼 있는 건데 교육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이 없고 아까 말한 상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대통령 빨리 바꾸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시키는 거 쇼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유승민이 오랜만에 윤석열의 저출산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없어요. 없는 게 맞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